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채소 재배 기초와 재배 기술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셨는데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같이 또 이런, 이렇게 같이 좀 호흡을 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좀 진행하게 되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여러분 열심히 그래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같이 강의하게 될 내용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채소의 어떠한 재배 기술에서 다양한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가장 사실은 재배를 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과 함께 또 토양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 잠깐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채소 작물 중에서 작물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작물들 있죠. 봄 작물들은 어떤 것들이 좋고 또 뭐 예를 들면 그런 작물들을 어떤 온도에서 어떤 관리 방법을 통해서 키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살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 2시간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인강 수업은 2시간을 풀로 하지 않아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보통 1시간 강의가 우리가 대면 수업을 했을 때 거의 2시간 정도 강의 진행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4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학부는 화훼 쪽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석사는 환경원예, 그리고 박사는 농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화훼 쪽 관련한 책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그런 스튜디오, 이런 스튜디오에서 인강 촬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하고 있는 서윤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여러분 짝짝짝짝짝짝 쳐주실 거죠?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요즘은요, 워낙 스마트폰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정보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많이 여러분이 찾고 계실 텐데, 농업을 처음 이제 진행해 보시는 분들, 아니,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농업을 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좀 이렇게 모르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어플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병해충 자가 진단이라든지 이런 병해충 관련된 건 특히나 여러분이 이제 텃밭에 작물을 심고 동시에 아마 이제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다양한 기술이라든지 정보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농사 정보. 아, 그럼 여기도 이것도 좋아요. 최신 농보 기술 알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괜찮고요. 전 요거 좀 많이 활용하는데요. 농서남북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농진청에서 다양한 어떠한 그 농업에 관련된 화해에 관련된 뭐 원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필해 놓은 책들이에요. 그 책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뭐 치유농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요즘에는 이슈화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런 어플들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엔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갈 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 뵈면요. 꼭 물어봐요. 재배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뭐 재배 기술. 이게 지금 오늘 또 이 주제가 이러다 보니까 재배 기술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또 토양이요. 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병해충 관련한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데 어찌됐든 중요도를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나열한 것보다는 그냥 이게 이렇다 이게 순번만 적은 거예요. 다 중요해요. 예, 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작물의 수량을 증진시켜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작물을 재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해당하는 거 토양, 그다음에 오늘 배우시는 또 작물 재배 방법,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병해충, 예, 너무 어렵죠,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필수 영양이 무엇이 있고 어떤 것들을 중간중간 시비로서 공급해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잡초의 또 전쟁 또 무시할 수 없죠. 자, 이제 잡초와의 싸움은 뭐 부지런함과 그죠? 관심과 이런 거와의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작물 재배 중에 중요한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세 가지가 뭐 농사의 순서라고 했는데 순서라기보다는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봐요. 그 중에 하나. 왜냐면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농업을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으시죠? 예, 저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서울에서 쭉 살았고요. 시집 가서 이제 그 충남이죠. 충남으로 시집을 갔고 거기에서 또 농업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원예 쪽 일을 하다가 계기를 통해서 농업이라는 걸 접하게 돼서 이제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농업을 공부하게 되고 농업이라는 걸 뛰어들게 됐고 지금은 이제 시설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제 천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때 가장 제가 중요하다라고 농업을 하면서 중요한 농사를 지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땅이에요, 땅. 땅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땅 전문가들에게 부탁드려서 저희 땅 시료를 가져가서 체크도 좀 받아보기도 하고 직접 오셔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듣기도 하고 제가 또 마이스터 관련한 수업도 직접 가서 강의 듣고 들으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요. 어렵더라고요. 이 땅이라는 게 땅을 살리셔야 됩니다. 제가 땅 살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품종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그냥 작물을 모종 파는 그런 농약사 가셔갖고 모종 막 이것저것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갖고 와서 재배를 다 잘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똑같은 작물을 이 집과 이 집이 다 재배를 해요. 근데 어느 집은 굉장히 잘 돼요.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땅의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품종의 선택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배추 모종을 사러 가요. 배추 모종을 그냥 배추 모종 주세요와 요즘의 신품종 중에서 배추 뿌리 혹병의 강한 품종과는 달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 땅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품종의 특성을 보고 고려하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비배 관리 병해충 당연합니다. 특히 이제 해충이 병의 매개충이잖아요. 매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충을 방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충이 한 마리인가요? 어마무시한, 그죠? 그래서 이 충이 저기 있는 산에서 날라 들어오면 그 곤충이 날라 들어와서 내 밭에 있으면 얘는 뭐가 돼요? 해충이 되고요. 그죠? 얘가 다시 논이나 저기 그 산이나 아니면 들로 나가면 걔는 그저 곤충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이 해충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관리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저는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그중에서 땅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부터 갈게요. 자, 저는 토양학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사실 토양학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어려웠어요. 맨날 화학 구조 외우고 그쵸?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그런 성분에 대한 거 외우고 그죠? 그래 뭐 유기물, 무기물 해당하는 거 막 공부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 다 베이스 넣고 저는 좀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땅심. 예, 선생님들도 아마 이 토양학 이렇게 하는 것보단 땅심 토양보다는 땅심 이게 훨씬 더 선생님들에게는 더 좀 편안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땅심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유기물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주르르 설명을 적어놨는데, 한 가지예요. 땅심을 살리자예요. 예, 이거에 대한 요지는 그런데, 자, 우리가 땅심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생산성이죠. 그죠? 끝내는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해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땅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흙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이 흙의 힘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다양한 것들이 같이 존재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심, 좋은 흙이라는 거는 끝내는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온도, 빛 이런 것과 함께 유용한 미생물, 거기 안에 유기물까지 이런 것들이 고루고루 갖춰져 있었을 때 뭐다 여러분? 그래야 땅심이 좋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이 아마 이런 루트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렇더라고요. 이 식물이요. 입이 달려 있어서 뿌리에 입이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막 흙 속에 있는 막 내 먹이들을 막 먹어요? 그렇지 않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영양분을 흡수하냐면 그 땅 속에 유기물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다시 말하면 미생물의 먹이에요. 그래서 이 유기물 영양분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미생물이 먹어요. 어쨌든 분해를 한다고 하죠. 자, 분해를 하면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 자, 이 물질들을 이온의 형태로 어떻게 해요? 누가
그죠? 뿌리가 흡수를 해요. 그래서 식물이 먹는 형태가 이온의 형태로 먹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유기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식물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중간 단계인 그죠?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역으로요. 미생물이 많다. 유기물이 많고 미생물이 많으면 뭐가 많겠어요? 그죠?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많겠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미생물도 조금해요. 조금밖에 없고 유기물도 작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만큼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은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농사에 있어서 이게 저 읽기가 참 좋더라고요. 지력만큼 우수한 기술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력을 잘 다독거려 만들어 놓으면 농사는 저절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지력을 좋게 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자,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쫙 보도록 할 건데 이런 어휘들 있죠. 이런 건 여러분이 이제 어떤 텃밭을 운영하시거나 여러분이 그래도 텃밭 공부를 하신다. 그러니까 농사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어휘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통기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흙 속에 공기가 들어있는 그죠? 근데 그 공기가 잘 통하는 거. 자, 이것을 통기성이라고 합니다. 통기성이 당연히 좋아야겠죠. 그리고 왜냐면 뿌리도 숨을 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수성, 보비성. 자, 보수성, 말 그대로 물을 보유하고 있는 성질. 자, 그 다음 능력. 그 다음에 보비성은 뭐냐면 비료를 보유하고 있는 능력. 자, 이것을 말하고요. 이 두 개가 당연히 좋아야겠죠. 자, 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유효 수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식물이 쓸 수 있는 수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수성이라는 거는 물이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pH. 우리나라의 토양은 산성 토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선 옛날에 어떤 기반적인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뭐 식물들, 특히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많죠. 소나무는 산성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이 그 침엽수 자체가 그런 어떠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산성비가 많이 내려서 요즘엔 특히나 더 이런 pH가 좀 높은 성향을 띠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pH, 보통 중성에 해당하는 7에서 6.5 아니면 뭐 6까지 뭐 해당하는 요 굴레에서 이 중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됐을 때 식물이 굉장히 잘 자라요. 자, 그래서 이런 pH를 유지해 줘야 되고요. 자, 지온이라는 거 말 그대로 뭐죠? 그래서 땅 속의 온도인데요. 지금쯤 여러분들이 심으셨을까요? 작물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모종은 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지온이 되게 중요한 게요. 뿌리가 냉해를 입으면 작물이 안 자라요. 근데 얘네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냉해 잘 견딜 수 있고 아니면 냉해 잘 못 견디는 작물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얘들 원산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온이 어느 정도 적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작물이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자, 때알 구조. 때알 구조라는 거는 흙의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 이런 어떤 구조들이 있어요. 이 구조가 잘 유기적으로 맞아 떨어지게,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잘 붙어 있을 때 그 중간중간에 공간이 있어야겠죠. 이런 공간이 잘 형성되어 있었을 때 이것을 때알 구조라고 하고요. 이 때알 구조가 잘 갖춰져 있었을 때 그럴 때 지력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력이 좋은 조건 한 번씩 싹 보시면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현실적으로는요, 이런 일이 있어요. 미생물이요. 토양의 미생물이 흙 1g당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미생물 전체를 토탈 봤을 때 미생물은 10억 마리 정도 들어있대요. 자, 그런데 유용한 배지, 우리가 그나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배지의 미생물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보통 2억 마리 정도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토양은요, 몇 마리 있냐면 4천 마리 들어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2억 마리 정도 들어있어야 그나마 유용한 배지로서 활용이 되는데 4천 마리 가지고는 그죠, 유기물을 분해하기가 역부족이겠죠. 너무 많은 유기물을 넣는다고 해서 유생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유기물 많다고 해서 분해하는 거가 많아질 수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익한 미생물, 이 미생물이 많아야 토양의 땅심을 살리는데 거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 그 미생물에 있어서 먹이가 되는 유기물, 자, 이거는 어느 정도 들어있어야 되느냐? 살아있는 흙에는 최소한 유기 함량이 몇 프로? 4.5에서 5% 정도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시면 평균 논에는 2.2, 밭엔 더 없어요. 1.9가 있답니다. 그러면
한참 남았죠. 그죠? 이만큼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에 해당하는 미생물의 번식도 활발하게 되니까 땅 힘이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퇴비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퇴비를 통해서 유기물을 자꾸 넣어주고 그러면서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자,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일본은요, 자연농법의 방법으로 농사를 짓대요. 뭐 다양히 뭐 다르게 뭐 화학비료 쓰거나 화학 뭐 관련한 것들을 활용해서 농사 짓기도 하겠죠. 근데 일본에서 자연농법을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유기농법, 우리 유기 농산물 여러분 많이 아시죠? 유기농법과 자연농법 같을까요? 달라요. 자, 달라요. 이유는 뭐냐면 유기농법은 뭐예요? 유기자재라고 해서 여러분 친환경 자재, 친환경 농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다? 이거는 유기농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 그죠? 자연적인, 자연 친화적인 아무것도 넣지 않은 말 그대로 자연에서 활용하는 거. 자, 이것을 자연농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달라요. 자, 우선 그랬을 때 첫째, 땅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농사의 기본이 된다. 가 이 자연농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퇴비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녹비 작물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살아있는 그런 어떤 작물을 이용해서 비료를 활용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떻다? 최소 유기물 함량을 5에서 8까지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디서? 자연에서 찾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미생물과 유기질 비료를 활용해서 그래서 땅 힘을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그런 자연 농법은 또 어떻게 그래서 활용하는지. 자,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풀을 이용하더라고요. 자, 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풀에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쇠뜨기. 저도 이렇게 전 농사를 이제 저희는 이제 밭이거든요. 논농사는 안 짓긴 한데 이제 밭농사 저도 밭 뒤에 가면 이 쇠뜨기 되게 많아요. 이게 쫙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은 전 제초제 활용은 안 하니까 저 예초기로 쫙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없애긴 했는데 얘가요. 무엇을 잘해주냐면 땅속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칼슘 있죠. 칼슘 하면은 우리 왠지 뼈 튼튼하게 하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식물을 튼튼하게 하는 기능을 해요. 그런 칼슘이라든지 다양한 미네랄 있죠. 이런 것들을 얘들이 흡수해서 가지고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지상부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쇠뜨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활용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소리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참소리쟁이, 소리쟁이. 이 소리쟁이는 물가에 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 띄워서 부유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파를 하죠. 자, 어찌됐든 이 소리쟁이가 아시나요? 키가 어느 정도로 크는지? 저도 제가 그때 한번 갔을 때 지나가다가 한번 봤을 때 쇠뜨기가 아니 이 그 소리쟁이가 엄청 커서 한번 제가 대봤어요. 제 몸을 대봤더니 여기 허리까지 오더라고요. 허리까지. 그래서 굉장히 키가 크다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자, 이렇게 뼈리 깊은 얘가 이만큼 길고 이렇게 높게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는 건 뿌리도 그만큼 밑으로 많이 뻗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얘는 뿌리를 깊게 내려서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잡초에 해당하는 그저 우리에겐 잡초죠. 하지만 애들은 풀이에요. 이런 풀들도 이렇게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풀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녹비작물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보리 같은 거, 그죠? 보리 많이 활용하거나 아니면 헤어리 배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통은 이제 농번기가 끝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잠깐 쉴 때쯤 됐을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겨울을 얘기하죠. 그래서 가을에서 가을거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쉴 때, 땅이 쉴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녹비작물을 활용을 하는데 녹비작물 다시 말하면 녹이 초록이란 뜻이고요. 비료예요. 초록 색깔 비료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작물을 재배를 해서 얘를 이렇게 뭔가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 상태로 키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경운을 해요. 갈아요. 밭을 갈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그대로 땅 속에다가 묻어서 유기물화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비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보면요. 이게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너무 흐리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겨울철 녹비. 자, 겨울철 녹비 같은 경우는요. 보통요. 헤어리 배치, 호밀, 자운형 이런 것들을 활용해요. 자, 근데 유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보통 9월 하순 정도에 심습니다. 그렇게 심거나 아니면 10월 상순 정도에 심어서 겨울철 끝날 때쯤 해서 이제 이렇게 다 한번 이렇게 비료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작물을 재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유채라든지 자운형 같은 경우는 보통 남쪽 지방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얘는 추위에 좀 약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쪽 지방 해당하는데 이렇게 녹비 작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녹비 작물을 활용해서 자연농법, 친화농법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자가 시비 능력 해가지고 이렇게 낙엽에는 그러니까 부엽토들이죠. 네, 부엽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렇게 잎이나 이런 것들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표토층이 보통 표토에 해당하는 토양에 보시면 부엽토 밑에 보면은 표토층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유기물을 보통 우리 식물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이렇게 다양한 어떤 부엽에 해당하는 그런 물질들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요. 토양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미숙 퇴비하고요. 그 다음에 완숙 퇴비하고 여러분 우리 미숙이라고 하는 거 뭐 아직 썩지 않은 부숙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가스를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텃밭 좀 있으면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퇴비 쓰실 거예요. 저는 퇴비를 보통 6개월 전에 사다 놔요. 사다 놓으면은 벌써 이미 막 그 가져올 때는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개분 냄새 끝내주죠. 막 그런 거를 그대로 갖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면 특히 시설하우스 안에서는 분명히 가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노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날아가잖아요. 휘발성이다 보니까 날라는 가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발효를 하는 동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열이라든지 가스로 인해서 작물이 오히려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미숙탭이죠. 미숙퇴비를 먼저 이렇게 그 밭에다가 뿌려놓은 다음에는 잠시 조금 오랜 시간 걔가 이렇게 숙성이 될 때까지 조금 놔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작물을 심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이 미숙퇴비를 활용했을 때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퇴비 쓰실 때 조금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완숙퇴비 같은 경우는요. 자, 완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숙성이 된 퇴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발효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스하고 열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활동을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퇴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미생물이 어떻게 이제 그것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얘들이 오히려 유기물을 통해서 다양하게 식물이 필요로 한 영양분들을 어떻게 분해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식물이 굉장히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숙 퇴비를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이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걸 모르고 그냥 빨리 퇴비 넣고 그리고 나서 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냥 사서 그 밭에다가 뿌리자마자 한번 로타리 치고 그 다음날 바로 작물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얘네가 특히 제가 감자를 심었는데 그 올라오면서 잎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씨감자를 잘못 샀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가스 때문에 얘네가 미생물이 그 미숙퇴비를 계속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게 있어요. 토양을, 여러분이 이제 밭을 일구고 뭔가 밭을 이제 개간해서 활용하실 때 요거 하나 좀 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농사로라고 좀 쳐주세요. 농사로입니다. 자, 이걸 치면 요런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에서 영농기술을 클릭하세요. 자, 영농기술을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영농기술 클릭하면 영농 활용 정보라는 게 떠요. 영농 활용 정보에서 동영상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이 재배할 때 여러분이 좀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이론으로 저도 이론 공부 좀 해서 이론으로 이렇게 안다 하더라도 실전에 나가면 잘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또 그걸 잘못해가지고 잘못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못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인지하시고 그리고서는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요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토양 검정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토양에 대한 거를 어떻게 검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 그 토양 검정이라고 치면 영상이 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고요. 전 영상에 있는 내용을 좀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토양에 해당하는 그 토양이 건강한지 내지는 유기물이 좀 잘 들어있는지 비료기는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검정하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토양이 있으실 거예요. 뭐 여러분이 빌리셨든 임대를 하셨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자가 토양이든 간에 어떤 토양이든 간에 이 토양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토양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잘 고루고루 갖춰져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 자, 그래서 우선은 토양 검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저희가 보통 이 토양 검정은 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꼭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하는 방법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검정을 하기 위해서 채토라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토양을 떠내야겠죠. 시료를 농업기술센터에다 갖다 줘야 되니까 시료를 떠내셔야 돼요. 자,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이 평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까지 해서 한 5군데에 해당하는 거를 흙을 푸세요. 퍼서 그 다음에 활용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좀 약간 여러 곳으로 넓게 분포가 돼 있다 하면은 여러 곳을 시료를 한꺼번에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경사가 졌다. 그럼 경사지는 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4군데 정도, 5군데 정도 주로로 그 시료를 채토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채토를 해서 이렇게 우선은 시료를 한 바가지 정도 이렇게 푸세요. 자, 이렇게 푼 다음엔 자, 이렇게 삽으로 펐어요. 보통 이제 논 같은 건 18cm, 밭 같은 건 15cm, 과시원은 20cm로 시료를 채취한대요. 요거는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채취한 다음엔 얘네들을요, 섞어요. 아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5군데에서 채취를 했죠. 자, 그럼 얘네들을 한 군데에다가 모아요. 모아서 그릇에다 넣고 얘를 섞어요. 잘 섞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500g 정도. 우리가 보통 지퍼백 활용하는데요. 지퍼백 500g 정도에다가 한 3, 4개 정도, 4개 정도 저희가 시료를 넣습니다. 뭐 1개 정도 가져가셔도 돼요. 뭐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 쓰시라고 가져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봉투에 담아서 제출을 하시면 어떻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제출을 하면 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와요. 자, 토양 시방서 아니 저기 그 시방서가 아니라 처방서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옵니다. 자, 이렇게 오면 비료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여기 지금 있는 여러분의 토양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양이 많은지를 체크를 해줘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요번에는 퇴비를 요만큼 넣을 거를 좀 더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좀 덜 넣는다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땅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는 과학이라는 게 농업도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의 어떤 시스템을 같이 접목해서 이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더 작물을 키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양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채소의 재배 환경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환경이 유리한지 채소를 재배할 때 제가 그냥 나는 올해 이번에는 뭐 브로콜리도 좀 재배하고 싶고 요즘에는 또 쬐끄만 방울토마토 이런 거 방울토마토인데 뭐 컬러 방울토마토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대세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한번 심어볼까 해서 심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유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을 잘 다뤄주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채소. 자, 채소라는 건요, 우리 초본성 식물에 해당하는, 우리 보통 그냥 부식이나 간식으로 먹는, 그죠? 주식으로 먹진 않죠, 채소를. 자, 어쨌든 부식이나 간식으로 먹는 초본성 식물을 바로 채소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보통 약 500종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채소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통 120종의 채소가 재배되고 있고요. 우리가 거의 다양하게 섭취하는 거는 50여 종으로 굉장히 소량에 해당하는 제품을 상품으로 유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채소를 이제 우리는 집에 식탁에 우리가 직접 재배해서 그저 가꿔서 활용하시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 소개하기 전에 제가 원래는요, 저희가요, 이게 대면을 하면요, 이거 퀴즈 맞히기 하고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뭐 상품 같은 것도 막 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풀어보세요. 자,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거 5가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5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여러분 다 기억 한번 해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첫 번째가요. 토양입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 중엔 토양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그에 맞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햇빛이 필요해요. 그리고 적절한 바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우리 아침이면 식사 후에 영양제 드시죠? 점점점 건강해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양, 그죠?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 같은 경우는 물, 그죠? 물이 있어야지 이온화된 그 형태로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 그래서 5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상기해 두시면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기 어렵다.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잘 관리돼야 식물이 잘 자란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끝내 여러분이 텃밭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힐링하려고. 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끝에는 고품질의 다수확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고품질의 다수확을 원할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5가지 환경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 조건에 해당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기, 수분, 영양, 온도, 이 5가지의 환경 조건이 잘 갖춰져야지만 고품질의 다수확에 해당하는, 그래서 제가 옆집의 순이집도 뭐 영희집도 그죠? 이렇게 막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가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잘 수확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것 중에 광 환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말 그대로 햇빛이죠. 우리가 식물은 영양분을 그냥 이게 뿌리에서만 섭취해서는 안 되고요. 섭취된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유기 성분들을 그쵸, 광 분해를 통해서, 보통 광합성이라는 건 광을 분해하는 거예요. 자, 광 분해를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산화탄소,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고 그거에 해당하는 뿌리에서 올라온 물. 자,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태양 에너지 광분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으로 인해서 분해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포도당도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산소도 만들어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녹말도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광합성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광합성을 잘 해야지만, 다시 말하면 광량, 광질, 광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지만 어떻다? 그렇죠. 굉장히 튼실한 그런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햇빛의 양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아마 이걸 비교하려면은 노지에서 지금 텃밭 하시는 선생님들을 이제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란다에서 혹시라도 이런 텃밭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광이 달라요. 광의 어떠한 이제 우리가 보통 룩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햇빛의 양을 룩스라고 합니다. 이 룩스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 양이 밖에서 노지에 있는 양하고 안에 들어오는 양하고는, 그 실내에 들어오는 양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노지에는요, 햇빛을 보았을 때 제주도의 햇빛 양이 보통 맑은 날은요, 14만 룩스. 굉장히 센 거예요. 그죠? 아이고, 또 겨울도 한 8만 룩스 정도 된대요. 자, 이렇게 맑은 날에는 룩스가 이 정도 된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과체류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엽근체류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룩스를 좀 보시면, 여기 그 포화점, 이 루스를 이제 보시면 그 광이 얼마만큼으로 있어야 얘네들이 잘 자라느냐라는 거예요. 자, 광도가 가장, 아니면 광량이 가장 높아야지만 잘 자라는 아이들, 대표적인 게 수박이에요. 수박은 그래서 노지에서 재배할 때 굉장히 잘 자라잖아요. 하우스 재배도 굉장히 잘 하고 있죠. 어찌됐든 광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베란다에다 수박 키우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광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토마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베란다에서 여러분이 키우신다 그러면 이 토마토 굉장히 많이 키우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방울토마토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7만 룩스니까 굉장히 높은 강도를 요구를 해요. 광을 요구하는데 햇빛량을 요구하는데 그만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고추 정도는 지금 3만 룩스 정도 되니까 고추 정도는 그 다음
그나마 그래도 햇빛 잘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런 베란다는 조금 더 그래도 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엽근체류에 해당하는 것. 자, 토란이 가장 높네요. 그죠? 토란은 거의 8만 녹수에 해당하는 가장 높고요. 상추가 좀 낮아요. 그래서 상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베란다에서 키워도 그나마 아주 이게 노지에서 큰 것보다는 그렇게 확확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크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햇빛 양이 이렇게 좀 좌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이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 조금 지나서 4월 초 되면요, 이제 막 모종 사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식목일 지난 다음에는 이제 모종을 살려고 노력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고온성 작물과 저온성 작물이 있어서 고온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은 특히 그런 시즌에는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온성 채소라는 것은 보통 20도에서 30도예요. 근데 4월 달에 20도에서 30도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온에 강한 채소들 이런 것들은 활용하시면 어려워요. 자, 여기에 가지, 고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고구마도 있지만 요거 특히 고구마도 좀 늦게 심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 고추 이런 거는요 아니에요. 특히 4월에는 아니에요. 4월 중순부터 심기 시작하시거든요. 냉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때는 4월에 눈도 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저 냉해를 받습니다. 특히 얘네들은요 굉장히 열대에서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추나 가지는 4월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저는요 5월 5일 지난 다음에 어, 5월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활용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피해 주시고요. 특히 고온에 약한 채소들 있어요. 아, 고온에 이제 강한 거니까 당연히 저온은 약하겠죠. 자, 그다음에 고온에 약한 채소. 고온이 실어요가 있어요. 실어요. 자, 밥과류에 해당하는 거. 특히 오이, 호박, 참외. 얘들은 고온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이런 것들, 옥수수 이런 것도 너무 고온은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저온. 저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울 때, 특히 이제 보통 봄철이죠. 이럴 때 이제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는 거, 아니면 가을, 요럴 때 활용하시는 건데, 배추 우리 보통 가을 배추 많이 하시죠. 그다음 순무 이런 것들, 양배추 이런 것들도 좀 내한성이라서 굉장히 좀 그런 저온에 그죠? 온도가 낮을 때 또 오히려 강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금치 마찬가지죠. 지금 시금치 한참 나오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한성에 해당하는 것이 약한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약한 거 대표적인 감자예요. 감자는 약간 3월 초에 심기는 해요. 3월 중순이구나. 중순 정도에 심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얘는 좀 내한성이 좀 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추, 그다음 미나리, 샐러리, 근대, 마늘. 자, 이런 것들은 내한성이 좀 약해요. 하지만 그래도 내한성이 그나마 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온성 작물을 너무 추울 때 키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분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합성 할 때 뭐 필요하죠, 여러분? 그죠? 물 필요했죠. 자, 이렇게 광분해를 일으키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은 그렇게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 뿌리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끌어올릴 때 그때 이온 형태를 끌어올린다 그랬죠. 그 이온 형태는 물에 녹았을 때 이온 형태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분의 흡수에 이동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도 물이 필요해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팽합이라고 그래서 식물이 단단하게 유지되게끔, 그래서 식물의 어떤 형태가 살아나게끔 이렇게 체형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거. 자, 이거에도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팽합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체온도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물은 온도도 조절을 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온도 조절하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공으로, 그죠? 더울 때는 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공으로 물을 바깥으로 뿜어내잖아요. 자,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굉장히 이런 그 작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환경 요소가 돼요.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또 알아두셔야 될 부분인데 건조에 좀 잘 자라는 거. 건조해. 그다음에 습할 때 또 잘 자라는 거. 그다음에 다습할 때 또 잘 자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키우는 텃밭에, 그러니까 작물을 키우는 그런 텃밭에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떤 집은 굉장히 건조해요. 어떤 집은 굉장히 또 습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밭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텃밭이라는 걸 막 하고 이제 농사라는 걸 공부하면서 막 하고자 했을 때 땅을 어디다가 제가 임대를 했냐면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으면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흙을 좀 채웠어요. 그 이제 그 임대해 주시는 분이 흙을 채워서 여기다가 이제 밭을 요렇게 조그맣게 해서 이제 분양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이 분양할 때 제가 어디에 거를 밭을 선택을 했냐면 여기 있는 밭을 맨 밑에 있는 밭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여기 밑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천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랄까 뭐 하천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또랑 같은 데였어요. 또랑 옆에 이렇게 구덩이 있죠. 구덩이 있는 부분을 흙을 메꾼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무슨 땅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그죠, 물땅이었어요. 거의 물이 찔뻑찔뻑한. 겉을 보기에는 물이 없어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지른 거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죠? 건조에 잘 자라는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이 고구마를 심어갖고 엄청 그쵸 안 자랐죠, 그죠? 굉장히 농사를 망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왜 자꾸 병이 자꾸 생기고 왜 이렇게 자꾸 고구마도 안 되고 뭐도 잘 안 되지? 알고 봤더니 이런 그죠? 어떤 그 토양의 환경 조건이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안 맞았던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건조할 때 잘 자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다? 고구마. 아까 얘기했던 고구마는요, 건조에 굉장히 좀 잘 자라는 편입니다. 수박, 호박 이런 것들, 고추, 토마토 조금 건조할 땐 잘 자라요. 하지만 너무 건조한 건 아니죠. 안 좋죠. 잎들게 잘 자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고구마가 한 번 더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좀 습할 때에 잘 자라는 건 오이나 가지, 배추, 양배추 이런 유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습할 때 잘 자라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죠? 이거는 좀 물가에 잘 자라는 연근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미나리. 자, 이런 거는 다습할 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분 요구도에 따라서 작물을 선택할 때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양 환경에서 이제 영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약간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좀 뭐가 좀 필요해요. 요즘 저도 좀 많이 피곤하거든요.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으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약간 좀 피곤해요. 자, 이러면 이제 보통 그죠? 영양제로 해서 이렇게 몸을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물도 다양하게 이제 좀 얘가 좀 생육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좀 어렵다라든지 이렇게 될 때는 그렇게 영양소를 이렇게 공급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우리 작물이 잘 자랄 때 필요한 영양소는 모두 앞에 16가지 정도에 있어요. 그 16가지 중에서 탄소, 수소, 산소는 공기에서 얻어요. 그래서 물과 공기에서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비료에서 얻어요. 비료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성분들을 얻는데 그 중에 다량으로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미량이지만 없으면 얘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미량 원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로 나누게 됩니다. 다량 원소라고 하는 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NPK 여러분이 아마 비료 사셔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질소, 인산, 칼륨이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얘들은 많이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마그네슘이라든지 황, 그다음에 칼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특히 마그네슘은 엽록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은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런 다량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미량 원소 같은 경우는요. 철, 망간, 구리, 붕소, 아연. 붕소 같은 경우 잘못되면 그래서 이게 특히 열매가 잘 안 열리게 돼요. 그다음 몰리브덴, 염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다 비료 성분들이 고루고루 갖춰져서 그게 그 작물에게 필요할 때마다 적시적소에 잘 이렇게 공급이 돼야지 그래야지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오늘 텃밭 공부하시고 또 이론 공부하시니까 요거 하나 알고 갈게요. 리비히라는 분이 계세요. 자, 이 리비히 그죠? 리비히라는 분이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이런 통이 있어요. 통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다양한 원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가득가득 찼다고 해서 이 모든 물을 다시 말해 이 영양소를 다 식물이 흡수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좀 읽어보시면 이거예요. 질소, 인산, 칼륨 이런 것들 어느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다른 것들이 다 채워져 있어도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루고루 잘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리비히의 채소, 그죠?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하나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양에 대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질소, 인상, 칼륨, 칼슘 쫙 나와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다량뿐만 아니라 미량 원소에 해당하는 것도 다 갖춰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질소, 인상, 칼륨은 NPK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요소예요. 그런 비료예요. 그래서 그 비료를 활용하시는데, 특히 질소는 요소 비료를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그죠? 요소 비료에 해당하는 거. 얘는 잎사귀 비료라고 해서 잎을 굉장히 이렇게 그 생육을 아주 왕성하게 해줌으로써 잎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작물이 잘 자라면서 광합성을 잘하니까 영양분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잎사귀 비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인상 같은 경우는 뿌리, 뿌리에 해당하는 생육을 증진시켜줘요. 특히 이 인산이 부족하면 여러분 수량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당연 지상부가 잘 클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에 있어서의 어떤 비료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요건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용성인비입니다. 용성인비에 해당하는 비료를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칼륨, 그다음에 칼슘. 자, 이제 칼륨 같은 경우는 열매의 비료예요. 그래서 줄기라든지 뿌리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는. 그래서 보통 칼륨 비료 하면은 황산가리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황산가리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밭을 처음 만드실 때, 개간하실 때 보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게 고토, 석회 고토에서 고토 석회라고 그래서 이 여러분이 석회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칼슘을 넣어주는 거. 그러면서 얘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중성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땅을 중성화 시켜주면서 어떻게 해요? 칼슘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석회, 저는 석회 고토라고 하는데 고토 석회입니다. 고토 석회. 자, 그다음에 소석회,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엽록소를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광합성을 증진시켜줘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거를 활용하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마그네슘도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다음에 황은요 맛비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을 생성하는 비료로서 황산가리를 많이 활용합니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미량 원소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 가지 퇴비를 잘 활용만 해도 미량 원소를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퇴비를 활용해서 미량 원소를 공급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 관계되는 것도 여러분이 좀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환경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 같이 했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한 50분 가까이 강의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10분 쉬고 제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